목포의 봄은 언제나 짠 바닷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나 김은지는 갓 20살이 되어 부모님의 작은 분식집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나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광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던 때였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는 앞차와 충돌했고 순식간에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나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짙은 연기가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다. 공포에 질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나를 안아 올렸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고 든든한 목소리였다. 연기 너머로 보인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따뜻했다. 소방복을 입은 그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다시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 다른 승객들을 구해냈다. 병원에서 깨어난 나는 그가 찾아와 준 것을 보고 놀랐다. 이름은 박민호 목포소방서 구조대원이라고 했다. 근무 중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이었다.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퇴원 후 우리는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다. 민호 씨는 바쁜 소방관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나를 만나러 왔다. 목포 앞바다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작은 행복이었다. 은지 씨, 저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제 목숨쯤이야. 그의 말에서 우러나는 진실함에 마음이 이끌렸다. 민호는 겉보기와 달리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였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은지 씨,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당신만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생명의 은인에서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한 꿈을 그려나갔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해 겨울, 운명은 잔인한 시험을 내렸다. 12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목포 시내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민호는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출동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늘 그랬듯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새벽 5시쯤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깬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방서 동료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은지 씨,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호는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다. 화재에 갇힌 아이를 구하려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매몰된 것이었다. 끝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 대원이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는 살아났어요. 동료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런 그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하필 우리의 미래를 앞두고 떠나야 했는지 원망스러웠다. 장례식 내내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매일 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잠들 수 없었고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한 달을 보내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임신 소식을 전했다. 8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민호의 아이였다. 그가 떠나기 전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밤의 결실이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 돌아왔다. 은지야, 너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아직 어린데. 엄마 말이 맞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아버지까지 나서서 말리셨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22의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두가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 뱃속의 아이는 민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소중한 존재였다. 이 아이는 민호의 아이예요. 저 혼자라도 꼭 키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그 순간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민호가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세상은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민호의 아이,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준서가 태어난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낀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민호를 닮은 맑은 눈동자와 작은 손가락, 모든 것이 소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업고 분식집 일을 해야 했다. 손님들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음소리에 주문을 받다 말고 달려가는 일이 일상이었다. 때로는 차가운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준서를 보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이가 아프면 어쩌려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준서에게 아버지는 없어도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싶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장 힘든 시기였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데 준서는 늘 나 혼자였다. 아이가 우리 아빠는 왜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서야,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단다. 아빠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영웅이셨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준서는 부쩍 의젓해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분식집 일을 도왔고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했다. 성적은 언제나 상위권이었지만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현실이 미안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준서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자라고 있는지 알기에 더욱 그랬다. 고등학교 시절 준서는 건축에 관심을 보였다. 도서관에서 빌린 건축 관련 책들을 밤늦도록 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희망을 품었다. 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고 싶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서는 말했다. 엄마, 저는 꼭 건축학과에 가서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생한 만큼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20년 넘게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준서는 국립대 건축학과에 합격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대학 4년 동안 준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히 공부했다.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어왔고 졸업 작품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 공간 설계를 주제로 선정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졸업 후 준서는 여러 건설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대형 건설사에서 구조 엔지니어로 합격 통지를 받았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엄마 고생 끝이에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준서의 목소리에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26해 만에 드디어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었다. 준서는 나의 자랑이었고 삶의 의미였다. 민호 씨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었다. 준서가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흘렀을 무렵 그는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 차연우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같은 회사 동료이면서 건축가를 꿈꾸고 있다고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서 오빠에게 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연우의 밝고 정중한 인사에 나는 호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연우야, 우리 준서가 평소 어떤지 잘 알 테니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준서 오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서 더욱 존경하게 돼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연우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준서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며칠 후 준서가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엄마, 연우 아버지께서 저희 관계를 반대하세요. 왜? 무슨 이유로? 연우네 아버지가 태광건설 차회장님이세요. 우리 같은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며. 순간 머리가 띵했다. 태광건설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닌가. 하지만 사랑에 신분의 벽이 있어야 하나 싶어 답답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일주일 후 준서는 더욱 상심한 채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오늘 연우 아버지가 회사에 오셔서.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회사 임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분식집 집안 출신이 감히 우리 집 딸을 넘본다니 가문이 수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장 연우와 헤어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 그 순간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아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엄마 때문에 준서가 이런 수모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준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내 마음은 찢어졌다. 20몇 년을 혼자 키우며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스러웠다. 며칠 후 연우가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보니 많이 울었나 보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연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준서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세요.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니. 두 젊은이의 사랑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웠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했다. 그날 밤 준서가 말했다. 엄마, 저 결혼 포기할까요? 이상 연우를 힘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서야. 괜찮아요.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전환점이 되었다. 그 운명의 전화는 뜻밖의 곳에서 왔다. 목포 중앙병원에서였다. 김은지 씨 맞으시죠? 저는 태광건설 차 회장 부인 이정숙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좀 오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분식집 문을 잠시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다. 연우 어머니가 왜 나를 찾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이정숙 여사는 생각보다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정기검진 받으러 왔는데, 그런데 은지 씨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나를 보며 그녀가 말을 이었다. 27년 전 목포 소방서에서 열린 추모 모임에서 뵀었어요. 박민호 대원을 추모하는 자리였죠.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민호의 장례식 이후 소방서에서 마련한 추모 행사가 있었다. 민호 씨가 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만난 중년 여성이 바로 그녀였다. 아, 그때 그분이.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화재 사고를 당하셨는데 민호 대원이 구해주셨거든요. 그 인연으로 봉사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곤 했었죠.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다. 준서 어머님, 사실 며칠 전에 연우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서라는 청년이 바로 민호 대원의 아들이라는 것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때 민호 대원 때문에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요.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정숙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준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혼자 아이를 키우셨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연우에게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분 타령만 하고. 여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민호 대원의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남편을 설득할게요. 그날 밤 이정숙 여사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민호 씨의 이야기, 내가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준서가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일주일 후 차 회장이 직접 분식집을 찾아왔다. 처음 보는 그는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준서 어머님, 그동안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에 놀랐다. 아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 대원이 제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도, 준서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아들을 키우셨는지도 말입니다. 회장님, 준서 군을 직접 만나보니 정말 훌륭한 청년이더군요.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결혼을 축복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7년 전 민호 씨가 구한 생명이 이렇게 돌고 돌아 내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준서와 연우가 함께 집에 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될 연우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민호 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가난과 편견 속에서 버텨온 27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민호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명들이 이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다. 준서의 삶이 당당히 빛나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이 운명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